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가 멈추지 않거나 혈변이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걱정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염증성 장질환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죠. 이 병들은 평생을 관리하며 살아야 하지만 절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관리만 있으면 건강한 사람과 거의 차이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부터 살펴볼까요? 이 병은 대장 점막에 염증과 얕은 궤양이 생기며 주로 직장과 좌측 대장에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설사와 혈변, 점액변이 있습니다. 변이를 참기 힘든 급박감과 변을 본 후에도 남아있는 잔변감도 흔히 나타납니다. 크론병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어느 부위에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소장과 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궤양이 깊게 생겨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때로는 복통과 설사 외에도 복부 농양이나 누공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질병 모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과 함께 서구화된 식습관, 장내 미생물 불균형, 과도한 위생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병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메살라진,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 제제 같은 효과적인 약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생물학적 제제는 염증을 강력히 억제하지만 약값이 비싸고 장기 사용 시 일부 부작용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도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세요.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섬유질 섭취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는 반드시 금연하시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열, 심한 복통, 탈수 증상, 과다한 혈변 등 응급 상황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 듣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일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도 있으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일관된 치료 효과는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세요. 일부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수술이 반드시 나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염증성 장질환은 결코 인생을 망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관리만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꼭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 혈압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고혈압도 바로 그런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다고 무조건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혈압을 평생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혈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합병증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 치매, 심부전, 신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은 우리 수명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정확한 혈압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혈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만 측정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믿을 만한 혈압계를 준비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2번, 저녁 2번, 총 4번을 측정합니다. 아침 혈압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 식사와 약물 복용 전이 좋고요. 저녁 혈압은 취침하기 1시간 전에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이나 흡연, 운동을 피하시고 측정 5분 전에는 편안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세요. 일주일치 혈압을 기록하고 첫날을 제외한 평균값이 바로 여러분의 정확한 혈압입니다. 이제 고혈압을 확실히 잡는 생활습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상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을 단 1kg만 줄여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BMI 25 미만을 목표로 삼으세요. 둘째, 저염식을 실천하세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줄이면 혈압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국물 요리나 간이 센 음식, 예를 들어 라면, 찌개류는 가급적 줄이는 게 좋겠죠? 셋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최소 5일만 꾸준히 걸어도 혈압은 확실히 내려갑니다. 넷째, 절주가 필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최대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물론 술을 끊으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식단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포화지방과 당분 섭취를 줄이세요. 건강한 식단만으로 혈압이 최대 10mm 수은지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압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금연은 고혈압 관리에 필수입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혈압 관리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요. 최근 고혈압 약들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약물의 종류는 A, B, C, D, A는 ACE inhibitors, B는 베타 블로커스, C는 칼슘 채널 블로커스, D는 다이유레틱스.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약제를 소량씩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약물을 복용하다가 한 번쯤 깜빡 잊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복용 시기를 기다렸다가 드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고혈압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노인에게는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거나 고혈압 약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말은 모두 잘못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혈압 관리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혹 다른 약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 같은 약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특히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복용 전 꼭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혈압은 올바른 생활습관과 필요시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고혈압 관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숨이 차서 사랑하는 자녀와 산책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산소통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던 그분이 지금은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과 웃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분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해야 할 질환인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와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 공기 흐름이 지속적으로 막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가래, 그리고 숨이 차는 일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28%가 이 질환을 앓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관리받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이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78세 김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만성 폐쇄성 폐 질환으로 숨쉬기가 어려워 집안에서도 산소통을 늘 끼고 계셨습니다. 가족과의 외출은 꿈도 꾸지 못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실천하고 주기적인 흡입제 사용과 호흡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지금은 손자 손녀와 공원 산책까지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의 밝은 웃음이 저희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감염으로 인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흡연 경력이 길더라도 지금이라도 끊으면 폐 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온도 관리입니다. 기온이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기도가 수축하고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외출 시 꼭 목도리나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폐가 안 좋으니 운동을 멀리 하시는데 오히려 적당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폐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이 숨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어 운동이나 간단한 플랭크 자세를 매일 조금씩 해보시면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두 가지 중요한 호흡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므린 입술 호흡법입니다. 천천히 입술을 오므리고 숨을 깊게 내쉬면 폐 속에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 숨쉬기 편해집니다. 둘째, 행경막 호흡법입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두고 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매일 5분씩만 해도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흡입제입니다. 약을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폐의 깊숙한 곳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직접 작용하는 흡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에 관리하면 점점 흡입제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지만 상태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꾸준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김 할머니처럼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료법 중 하나가 밸브 시술입니다. 기능을 잃은 폐 부위를 밸브를 이용해 작게 만들어서 정상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폐 이식을 통해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하기에 따라 삶의 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 관리, 운동법,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까지 잊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김할머니처럼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매일 저녁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삶의 낙이었던 이 할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무릎 통증으로 산책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걷고 웃으며 다시 공원을 누비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인생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무릎 통증,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인 골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관리와 치료로 아프지 않게 오랫도록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인구의 약 30%, 70대 이상의 경우는 무려 40% 이상이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발생률이 남성의 2배에 달할 정도로 흔합니다.
페이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신 75세 이 할아버지는 무릎 골 관절염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시면서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배운 생활습관 교정과 꾸준한 근력 강화 운동, 체중 감량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손주들과 공원을 거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골 관절염을 예방하고 무릎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좌식 생활을 피해야 합니다. 바닥에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는 자세는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관절염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계단 내려가기나 뛰는 동작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동작은 무릎 관절에 큰 압력을 주므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 두근을 강화하면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벽 스쿼트, 가벼운 자전거 타기, 한 발로 서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은 적당한 강도로 약간의 근육통이 느껴질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면 관절 내 주사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최후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로 무릎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골 관절염은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한다면 이 할아버지처럼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무릎과 함께 활기찬 인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고지혈증에 걸리면 무조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소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이야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지혈증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방 성분,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많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신 연구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명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LDL 수치가 160 이상이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50에서 100 사이일 때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또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역요법으로 LDL을 낮추면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과도하게 낮출 필요는 없고 의사와 상담해 본인에게 맞는 목표 수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무조건 지방을 줄이는 것보단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밥, 채소류, 생선, 올리브유 등 건강한 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2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필요할 경우 약물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스타틴과 같은 약물은 LDL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 같은 부작용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관리가 가능합니다.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최근 인터넷에서 LDL을 낮추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연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LDL을 낮추는 것이 인지 기능 보호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관리법으로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신다면 심혈관 질환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정확한 정보와 의학적 관리를 꼭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분명 아픈데 병원에 가도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적 있지 않나요? 깨병이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아프지만 검사상 나타나지 않아 답답한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체 증상 장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한 질병입니다. 신체 증상 장애란 실제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만 검사 결과로 명확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통증, 소화불량, 피로감,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신체 증상 장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 증상 장애를 겪으며 오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의료진이 정신의학과를 추천하면 꾀병 취급을 당했다라고 느끼기 쉬운데요. 신체 증상 장애는 꾀병과 달리 실제로 뇌의 감각 처리에 문제가 생겨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체 증상 장애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갈등,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뇌에서 신체 감각을 처리하는 과정이 과도하게 예민해지면서 가벼운 자극도 심각한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에게서 더 흔히 나타납니다. 신체 증상 장애는 충분히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과 고통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고 필요할 경우 소량의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나 의존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 증상 장애에 처방되는 약물은 소량부터 시작해 천천히 조절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진의 처방을 잘 따르면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는 치료와 관리만 잘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환자들의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큰 호전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증상 장애는 결코 꾀병이 아니며 여러분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라면 분명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삶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